유동호 양혜정과 복지육과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씨.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엄청 덥다가 네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또 쏟아져가지고 폭우를 뚫고 제가 여기 녹음하러 또 왔습니다. 네. 그 얼굴에 폭우를 뚫고 온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우수에 젖어 있는 눈빛입니다. 우수해요? 아니. 기다리다 지쳤겠지. 에이. 네, 그 폭우를 뚫고 오시느라 그 유동훈 선생님이 네. 상당히 많이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녹음은 한 8시에 보통 시작하는데 지금 몇 시인가요? 40분? 네. 네, 게스트분이 아직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기다리시다시셔가지고 대답을 벌써부터 해주고 대답할 계세요. 정도야. 벌써부터. 네, 오늘 녹음한 날짜는 8월 28일이고요. 호우 경보가 계속 문자로 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방송은 좀 나중에 나가겠지만 오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막 더울 때는 네, 좀 더위가 없어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데 막상 비를 경험하니까 네. 이게 함부로 자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비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가 밥 먹고 카페도 못 갔어요.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네. 그 앞이 안 뚫고 보여. 오셨네요. 앞이 안 보이셔서. 원래 삶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네. 네, 저희가 또 3주 만에 그렇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방송이 올라올까 기다리시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네,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웰컴백이죠. 네, 지난주에 또 제가 저희 방송을 많이 홍보했어요. 세바사에서 복지육과 청년 캠프를 했는데 제가 많이 홍보를 했죠. 이 방송 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 청년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은 출연권을 주겠다. 하지만 그 촛불에 먼저 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출연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청년분들은 감각이 있으셔. 네,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게 비를 뚫고 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렵게 네. 기다리게 하신 이 시간 네,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네, 교육 주제를 다룰 거예요. 특히 교육 복지 또 사교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되짚어 볼 그러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교육의 문제는 그죠. 깊게 다룬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교육 네, 관련되어 맞아요. 있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대학들이 뭐 등급을 받고 뭐 퇴출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대학 입시 관련해서 2022년 것들 중요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된 성명들이 여러 단체에서 나오기도 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촛불에서 매달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여는 복지 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몇 년 전에 처음 만나 뵙게 됐고 꾸준히 여기 진행하시는 유동훈 님보다 훨씬 더 촛불의 참석률이 높으신 저희가 메인 단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촛불에 굉장히 열심히 또 나오시고 멀리서 네네. 안산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세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환웅 전 부회장님이시고요. 현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송환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네, 오래 기다려서. 네. 그래도 기다리지 않으면 혼내실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혼내거든요. 저 옆에 네. 양현 선생님 눈빛이 아니, 평소가 기다리는 더 동안- 많이 얇아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문제요? 문제를 내주셨어요. 이분의 정체를 조금 있으면 밝혀드릴 거예요. 그래요? 네, 학부모이실 것 같죠? 벌써 이 문제라고 하니까 또 네.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 제가 같이 저녁 식사를 7시에 만나 뵙게 됐고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이것저것 좀 여쭤보게 됐는데 그 전에도 촛불에서 발언을 몇 번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교사하셨다고.
예, 수학 교사였습니다. 수학이요? 예, 어, 수학 좋아하셨죠?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진짜요? 믿기지 않는구나. 의외인데? 나 자연계열이야. 아 그래요? 수학 때문에 자연계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전 수포자. 오. 수포자였어요. 오. 못 알아듣죠? 지금 네. 아니 뭘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수포자여가지고 아예 저는 방정식 이후에 네. 수학을 놨죠. 방정식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놨죠. 수학을 가르치시군요. 그런데 참교육 학부모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좀 안 맞긴 하네요. 수학에서 그걸 공식으로 풀어야 되나요? 그럼 수학 선생님을 어느 정도 하셨던 거죠? 예, 수학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얼마 안 하고 네. 학교에서 이제 재단 오고 뭐 네. 사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만두고 입시 사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수학 대학 입시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는 네. 나름대로 학원이든 어디든 메이저라고 하나요? 관심 많이 가는 종목 그쵸, 아닙니까? 국영수. 점수가 많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참교육을 말씀하시는 분이 네. 학교 현장에 계셨고 그 다음에 딴 것도 아니고 보습학원도 아니고 입시학원에 계셨대요. 입시학원. 그래요? 네. 뭐 참것이 이거 설마. 그 참이. 미안. 나 요즘 늦게 와가지고 내가 정신이 좀. 네네. 그 갑자기 왜 그 수학 하다가 앞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단 역시 사학 재단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갈등이 있었고 갈등 기때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가 이제 참 교육이라는 학부모의 네네. 어떤 스토리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아이를 이제 늦게 두게 됐거든요. 네네. 아이를 늦게 두고서 이제 아이하고 뭐 제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이 갖게 되자 이제 집에서 애하고 굉장히 많이 놀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그때 이제 신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그러는 아이들은 그 집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곳에서 학부모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학하고 인연을 맺게 됐죠. 그게 몇 년 전 일이죠? 그게 1994년입니다. 그러면 예. 그 단체가 창립한 지 한 5년 5년, 정도 예. 됐을 때 얼마 초기에 그래도 같이 하시게 되셨네요. 예. 뭐 초기라고는 할 수 네네.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입시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민단체에 뭐 끼어든다 이러는 게 좀 네. 어설펐었는데 그냥 그 미디어 교육을 제가 받으려고 이제 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미디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제가 안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이들 보호해주고 이제 이러는 데도 있지만 그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산에서 그 부부가 다 이제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다가 그 불이 나가지고 사고가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저런 아이들은 정말 집에서 보는 게 텔레비전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텔레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 단체 활동하시는 중에도 계속 학원에서 또 생업에 종사하시고? 예, 처음에 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미디어 교육 받으려고 간 거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교육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 입시 학원에서는 발을 떼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미디어 모니터 활동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부모 신문 만드는 게 큰 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또 간다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어떠한 생각과 단순히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올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참교육 학부모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도 들어야겠네.
그래서 뭐 들어서 뭐 하게요? 이 사람이. 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자, 보라 셋을 왜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네네. 네. 아니 자녀 없으셔도 회원에 가입하실 수도 그죠. 있습니다. 원래 네. 미리미리 때 뭐든지 네. 미리 하는 거야. 그래요. 가입하세요. 네.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 참교육 부모에 그 관여하면서 그 이제 정말 굉장히 애를 늦게 둬서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이런 우리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다른 특별한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참교육 학부모회 해오고 사실은 EBS 교육방송에 이제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바람직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뭐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서울 지부의 대외협력국장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여쭤봤어요. 왜 대외협력국장인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왜 대협력국장이면 의외로 네. 상당히 정무적인 라인인데. 그렇죠. 왜일까요? 왜? 왜요? 왜 지식, 교편, 뭐 사교육 경험 이걸까요? 투쟁력? 뭐 이런 아니요. 거. 뭐. 빨리 맞춰보세요. 아이가 늦었다고 해서 대협력국장. 아니 다시 한번 국장님을 보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인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왠지 이게 안정적이고. 네, 네네. 그 왠지 호소력이 있는 인상이시고. 잘생겨서.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잖아.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방송이 유튜브나 아시네. 이런 방송이 아니라서. 나중에 네. 이모 국장님 페이스북에 혹시 올라오시면 보십시오. 이 인상이 이사목장님 페이스북에 네네네.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저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대협력국장이 된 이유가 이제 그 외모예요 다. 외모. 외모시고 그래서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신문도 만들고 계시고. 신문이요? 예, 아까 월간지 신문. 학부모 신문 그거를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소개해 주세요. 빨리 소개가 좀 있을 될 것 같아요. 예. 1989년 이제 9월에 정식으로 그 전에 준비는 이제 한참 하고 있었지만 1989년 9월 22일 날 이제 그 설립이 됐는데요. 그거를 만든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지금 이제 전교조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받고 막 쫓겨나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 그거에 의해서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음엔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물론 그때는 그때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물론 이제 전교조 활동, 전교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지금같이 이제 전교조 그 법의 노조로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러는 거에는 계속 지금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 그 마당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의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요. 이런 참교육 학부모 같은 교육단체가 없어도 될 만큼 그 우리 교육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건지 알겠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전교조는 아직까지 이제 좀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이제 다시 이제 단체로 회복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전히 이제 저희 볼 때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들이 거꾸로 많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사고 지정 취소하려고 하니까 은평의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막 등록금 안 내면서 무슨 소리야 학부모가 부모 허락 없이 왜 자율형 사학교를 그만두냐고 거꾸로 압박을 주거나 저간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느끼는 소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저거 하는 게 결국 우리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예, 우리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러거든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전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옛날 저희 뭐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다 쥐먹을 건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 혹은 학생,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존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이거를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를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만 행동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중등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피사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좀 거의 2, 3위권에 있었고 1, 2, 3위권에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제 한 5위, 6위권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고등교육 경쟁력에서는 정말 문제거든요. 그게 학생들이 초, 중, 고에서 뭐 하긴 요새는 유치원에서부터까지도 뭐 영어 교육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 대학 고등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고등교육에서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오로지 그냥 대학 입시에만 매달려서 가니까 대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네들이 알아서 공부할 거다. 그래서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이런 건 별로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교육에서는 정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고등교육 경쟁력에서는 한 50위권에 겨우 들어간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교육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삶에 아까 말했던 불안감, 이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교육 환경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네요. 그렇죠. 지금 뭐 대학 졸업장 혹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직장을 결정하고 그 직장이 이후에 삶을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생존이 돼버렸으니까 직업이 곧 생존인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삶을 어떤 충족시켜주는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생존이죠. 저 의식주 이게 아니면 이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그래서 나타나는 게 생존의 시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어떤 기본적인 그조차 되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죠. 최근에 OECD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질은 낮다라는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저거 하다가도 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성인들도 대학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후에. 웬일이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진학률은 아마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제1위일 거예요. 진학률. 안 좋은 건 다 가지. 아니 좋은 거죠. 좋긴 좋은 건데 많이 공부한다는 거 나쁘지 않다. 세계 탑이죠. 탑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 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무조건 대학 들어가면 이제 끝인 사회이니까 교육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최근에는 뭐 혁신학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뭐 하다못해 반공교육도 받고 이승보 그죠? 공산당이 싫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적색공포마저 막 심어주는 그런 교육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었죠. 이게 단체나 이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뭐 촛불 집회에서 학생들을 발언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역사 교육에서도 그렇고 막 국정화 교과서도 국정화 시키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에서 중립성이 아니라 교육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독립성. 예, 중립성이 아니라 네.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가령 어떤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서로들 토론도 하고 선생님 중에서도 또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면서 상호간에 소통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이게 정치적 중립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좋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정치적인 중립성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조차 사실 그 자유권, 그러니까 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최소한의 기본의 어떤 자유가 되는 그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현장인 거죠. 예. 그런 거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뭐 처벌을 한다든지 선생 내쫓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될 거라고 학교에서. 봅니다. 학교에서도 네네. 예, 교육 현장에서도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도 선생님들도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 지금 물론 전교조 법외노조가 된 이유 중에도 이제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게 조금 너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보안법 네. 이거 문제도 해결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국가보안법에서 그 거착하면은 뭐 그걸 통해서 어떤 말을 잘못한다든지 그때 그 대통령이 그 경계선 넘어갔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까지 그런 그때까지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이야기하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도록 국가보안법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예. 학부모회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신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제 학령기 자녀를 둔 분도 있고 네. 또 이미 정말 저같이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아직 없는 분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고 그래서 그 뭐 정말 그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 같은 사람 빨리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 교육 문제가 되면 워낙 그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육 환경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후세들이 양성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대학 입시 2022년 대학 입시 문제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태까지 수십 번 대학 입시 제도를 큰 틀로만도 수십 번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성공적인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파들어가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전에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2020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절망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성명서 내신 거에는 교육개혁 포기한 교육부 해체하라. 라고 포기한 해체하라.
교육 개혁을 포기했는데 네네. 플러스 해체하라. 네. 예. 그래서 이 네. 개정안이 이렇게 개편안이 주요 내용이 뭔지 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좀 짚어주시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2022학년도에 정말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만 지금 너무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뭐가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육에서 많이 내세웠던 뭐 창의적인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협업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지금 그 생긴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떤 창의력이고 무슨 협업적 능력이고 이런 거는 전혀 기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로지 그냥 점수 1점이라도 더 받고 또 뭐 내신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이런 곳에 좀 더 좋은 말로 기록되는 거 그것만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밤새고 일하면서도 힘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저는 뭐 오늘 이야기에 별로 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요? 예. 그거 아니면 지금 우리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로 그 흥사단 투명성운동본부에서 그 조사한 걸로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돈만 많이 주면 아무리 나쁜 짓이든지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감옥을 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삶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내 앞날을 생각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내가 최소한도 뭐 굶어 죽거나 그런 불안은 없구나.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이런 거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에 의해서 어떤 실패까지도 경험해 가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저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 주어야 너무 이렇게 그냥 점수에 매달리고 이러는 거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가 수능 성적이 곧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이 직장을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목매지 않고 내가 더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배우고 그것이 또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회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국보법도 폐지하고 네, 기본 소득도 도입하고 네, 굉장히 그 큰 범위의 말씀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국가보안법 문제도 정말 요새 남북 협상도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몰라도 지금 청소년들은 사실은 뭐 한국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뭐 남북 통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거라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한 것도 봐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 정말 우리가 어떤 꼭 뭐 단일 민족이니까 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기보다 서로들 소통하면서 저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소통의 범위를 자꾸 넓힘으로써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좀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령 방학 때 되면은 뭐 여름 방학 때는 저기 남쪽은 더우니까 남쪽 학생들이 북쪽으로 방문하고 겨울에는 뭐 북쪽 학생들이 남쪽으로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학생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그 동계올림픽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그
우리의 그 어떤 화합과 평화적인 공존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북 학생 그 교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그건 제가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정말 이런 아니, 이런 방법도 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학부모 그 예. 차막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뭐 건너가셔서 예. 그쪽에 있는 내용을 뭐 접할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제가 빨리 뭐 이루어지길. 네. 네, 송한홍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선택하고 한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저희 때도 그랬고 경쟁을 요구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옆에 있는 아이보다 내가 성적이 더 좋아야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더 옆집의 아이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엄마의 친구의 딸보다 더 나은 직장에 결국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 삶의 어떤 성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공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려고 하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더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만연해 있어서 저는 그 문제를 사실 한 3주 전인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저는 교육에서 문제를 찾았거든요. 교육 전체주의적인 교육과 경쟁적인 교육과 그 표준이라는 것을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나 혐오,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군대 문화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좀 문제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 중에 토론을 하시는 같이 그 세미나 모임에서 하신 분 중에 교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좀 하셨어요. 최근에는 교사들이 엄청 인권적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열린 교육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좋아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진짜 뭐가 나아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전히 뭐 서울대 합격률 몇 %, 몇 명,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에 몇 명을 보냈냐 이런 걸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것들도 아직도 여전히 뭐 대학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교육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이제 좀 생겨가지고 네. 또 그거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의 그 교사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그 학교 측과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교사 분들의 그 어떤 뭐랄까 그 권위 좀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수업이라든가 수업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너무 흔들려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아니 수업의 권한은 있는데 이제 학생의 네네. 인권이 옛날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뭐 다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말씀 들었어야죠. 근데 요새는 이제 학생 중에서도 선생님한테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까지도 이제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왜 네. 그 우리 아들한테 이랬냐. 근데 그거는 되게 극단적인 어떤 몇 가지 사례를 사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네네. 불편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몰타하는 건 다 절대 아닌데 저는 사실 학생들의 인권이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의 사실 권리를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그 권위가 떨어질까? 그거는 교사들의 잘못인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강제로 빼앗긴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권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아이들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환경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누군가의 인권이 신장되면 누군가의 인권이 뺏긴다라는 논리는 정말 맞진 않거든요. 두 가지 다 네. 틀린 분야고 상대적이든 뭐든 하여튼 틀린 분야인데 같이 연동돼서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랬다. 혹시 기억 안 나죠? 학교 다닐 때 그런 사실
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성적 발언이나 성추행이든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폭력이 어디서나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 어느 상황에서도 저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데 안 맞으셨나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 시대에 사는 데는 봐봐요. 모든 당연히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당연히 근데 네, 제가 그쵸. 말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또 다른 측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학교 인권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선생의 자리가 점점 없어졌다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있지는 않나요? 선생의 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 그 아까 이제 옛날 그러한 선생이라는 건 그러한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어떤 뭐 인격이 뭐 무시된다든지 내 권한이 제한됐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교사, 학생, 뭐 학부모까지 낄지는 모르지만 다 정말 교육의 삼주체로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상호 보완도 하고 합의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삶이 될 거고 우리 사회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는데 저 이렇게 많이 맞거나 이러진 않았다.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볼 때 때리고 다녔을 것 같아. 맞을 뿐이 아니, 아니야. 근본적으로 어떤 걸 지향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냥 막연 어떤 게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행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아이들이 지금 그게 행복한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행복해야지 뭐 인류대학 간다든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만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이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다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행복해야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것도 찾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인생의 가치관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오로지 그냥 정말 시험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두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수명은 점점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제 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예, 막 선호했어요. 고령사회 됐다고. 예, 네. 고령화가 아니라 이제 고령 사회가 돼 버렸는데. 청취자 여러분 축하하십시오. 고령사회 됐대요. 14%가 넘은 거죠. 화자가 날아갔답니다. 네, 그거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만큼을 살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경쟁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그 정말 나이 많은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행복해야 제대로 된 어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핀란드의 그 다큐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 얘기 나오면서 그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과 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질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교육 환경은 또 엄청나게 다르고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고 하지만 초중고를 다니면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본인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야지 저는 물론 이제 뭐 자녀도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받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바뀐 환경이라고는 아이들이 수가 줄어든 거
그 학급에 교사 수가 늘어난 거, 그리고 배워야 할 사교육만 엄청 많이 늘어난 거, 더 많이 늘어난 거, 이거 이상의 사실 변화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육 현장에 아주 가깝게 있진 않아서 잘 정확하게는 들여다보진 못하겠지만 여전히 목표는 최종 목표는 초중고의 목표는 대학이고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 저희 때는 학업 성적으로 누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은 경우가 물론 이제 SNS나 이런 게 발달하진 않아서 그렇겠지만 지금은 1등한 아이가 10등이 됐다고 자살을 하고 시험 성적 뒤에 이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좀 나오니까 좀 아이들이 정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네. 사건에서도 이제 저가 했지만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그 제가 좀 그 피사 평가에서 우리가 성적은 그렇게 상위권인데 네. 공부 재미있느냐 그거에서는 최하위권이거든요. 성적은 높게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얘기가 조금 이제 좀 사라진 편이긴 한데 옛날에는 자녀 교육 잘 시키려면 첫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뭐 어디에서 네네. 어느 학원은 뭘 잘하고 뭐 두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할아버지 재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버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정말 상황을 말해주는데 첫째 원정 출산, 둘째 조기 유학, 세 번째 할아버지 재력은 안 바뀌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그래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네. 우리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정말 자녀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그거 진짜 행복한 일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저거 할 텐데 이게 정말 우리 교육 환경이 좀 정말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자녀분을 이제 양육하실 때 예. 여기 이 단체와 EBS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복지단체 그 계시는 분들이 자녀의 사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뭐 우리 애 사교육 시킨 이제 어렸을 때 사교육 시킨 건데 그게 이제 제가 2층에 살고 아래층에 이제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몇 살 때쯤인가 돼가지고 얘가 자기도 저거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피아노 진도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피아노를 즐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피아노 학원 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래서 뭘 하든지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고 사실은 그 덕분에 우리 애가 어떻게 이제 외국어를 잘하게 돼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1년만 거기서 공짜로 이제 수업시켜 주는데 끝나고서 한국에 와서 나머지 1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고 거기서 졸업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 1년은 미국 국무부에서 교과서고 뭐 등록금이고 뭐고 다 대준 건데 그리고 그 또 자녀 우리 애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아니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까지도 해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더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할 집을 찾는데 어떻게 찾다가 보니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하던 사람하고 거기 1년 동안 있던 분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이제 그 집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런 정도 수준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는 거를 우리 애하고 하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자기가 6개월 그냥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 즐기게 해서 미국에서 거저 6개월 생활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여튼 스스로 즐기게 하는 거 그게 사교육을 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나 수학 진짜 하고 싶은데 이게 뭐가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정말 수학을 즐기면서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교육이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보충하는 걸로 해야지 선행학습으로 해가지고 미리 저거 하게 하면은
아 저것도 학원에서 저거 배운 건데 하고 제대로 그냥 듣지도 않고 수업 지나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정말 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형성된 어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느낄 경우에 그 학생이. 네, 그렇죠. 선택해서 하고 싶은 아이들이. 네네. 뭐 듣고 보니까 그래도 반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야? 제가 오늘 악역만 하게 돼 있네. 뭔 소리야? 1등도 실력인지 1등 하겠다는 사람도 그 사람 1등 하는 것도 행복 아니야. 어머, 우리 반 1등한테 들었던 목소리 같아요. 그래? 네. 1등은 그렇게 아니었구나. 했죠. 그렇게 저요? 1등에서 들었구나. 뒤에서 1등 아니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그 1등에 저거 1등 혹은 또 절대평가에서 1등 하고 이제 정말 상대평가하느냐 절대평가하느냐 그런 거에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결국은 대학 진학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벗어났을 때 자기의 정말 저것도 자기가 바랄 수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애를 이제 저거 하면서 그때 한번 어디 전시회를 갔는데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 그 전시회 하신 거기에서 하는 분 참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거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2천까지 이제 걔를 데리고 가면서 막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에 제가 저거 잘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악셀을 밟은 셈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그거에서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악셀을 밟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얘는 정말 뭐 미술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별걸 다 했거든요. 다 지가 하고 싶을 때만 하게 한 거예요. 하여튼 특히 그 도자기 만드는 거에서 제가 악셀을 밟다가 실패해가지고 이게 정말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해서 정말 고등학교부터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키웠습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네, 기분이 왜요? 어때요? 제가 갑자기 태권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막 뭘 강요하거나 이러시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해볼 때 조금 아까 뭐 엑셀레이터 말씀해 주셨는데 좀 밟아줬어도 좋았을 텐데 제가 태권도를 1년 다녔는데 1년 동안 노란띠에서 초록띠가 됐어요. 노란띠 판단이 안 쓰네. 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오랫동안 입고 뭔가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띠 색깔 바꿔주더라고요. 이 빨강 정도 가야 그나마 좀 인정을 좀 약간 받으면서 검정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과나 이런 것도 다그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해주는데 굳이 또 하기 싫다 그러면 또 냅둬가지고. 공부도 그냥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했었어요. 네. 듣고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퀴즈를 한번 우리가 내야 될 때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네, 지난번 오종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나왔죠. 나와서 1인 시위 하러 간다고 뭐 때문에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시켜서 나간다라고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그 가입 기간이나 수령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 또 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납입 기간은 몇 년일까요? 네. 내셨죠? 그 정도는. 저도 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내셨나요? 피디님? 내셨대요. 지금 선생님
네. 다 맞추려고 하는 아니,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지. 청취자. 벌써 내셨어요? 저요? 예. 냈죠. 네. 예. 선생님은 받고 계시죠? 예. 아, 네. 저 받고 70도 계신데. 넘었으니까 지금. 아, 네. 놀라셔야죠. 70도 넘으셨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늦게 네. 아이가 같이 네. 학부모가 됐다는 게 더 아까 그 내용만 들어. 언제 아이를 낳으셨는지. 아, 선생님 그래도 유동원 선생님보다는 젊으실 때였어요. 이상한 말이야. 고령 화자 뗐다고 했잖아 방금. 그래요?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뭐 60에 나신 분도 있더라고. 아, 화이팅! 뭐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네. 아무튼 이 퀴즈 봤어요. 네네. 네. 예. 몇 년일까요? 몇 년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네, 네, 작성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혹시 올라온 그런 거 없습니다. 없나요? 제가 또 샅샅이 봤는데 없습니다. 야, 너무 이게 텀이 있었구나. 저희가 그쵸 3주 좀 긴 시간이었고요. 네네.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진 것 같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역시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그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게 힘든 점이 어떤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좀 왠지 또 그 학교라는 것이 알겠지만 이제 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뭐 초등학과 다르게 이게 개인 재단이 많고 재단 간에 할 때 보면 항상 있는 문제가 계속 잠재해 있는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이 제도가 바뀌어 있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학생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만 계속 발표를 하지 중등부하고 뭐 고등부 할 때 좀 이제 왜 갑자기 자유형 이런 거 늘린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 입시 제도 외에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네네. 가장 그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쓰고 가르친 거 그거는 시험 문제 답했을 때만 그걸 하고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하느냐는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이게 선생님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바른 자세로 정말 자기의 삶의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반성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학교 취재를 고등학교였는데요.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 EBS에서 그 학교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학교예요. 그래서 저 우리 신문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재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담당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때 교감 선생님인가 이렇게 하여튼 넷이서 이렇게 그 학교 현장을 제가 돌아보는데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발 신문에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까지도 저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원도 어느 학교 초등학교 취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이제 처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신문에 내고 이제 제가 가지고 결국 지켜졌는데 그 학교 가서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저분은 무슨 수인가 뭐 하는 그냥 뭐 청소하고 학생들도 그 초등학생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생님들인데 그런 식으로 저걸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동네 아저씨, 뭐 친한 친구의 뭐 부모님 이런 것처럼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랄 때 아이들은 저절로 그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실에서 출판에다 쓰고 가르치고 시험 문제만 답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EBS도 나왔다는데 학교가 달라진 게 안 좋게 달라진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러니까 지원금 받아서 할 때는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은 그게 뭐 제가 왜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지원금이 끊기니까 완전히 뭐 근본적인 예. 예, 변화에 대한 좀 한계가 좀 있었던 예. 건데 예. 그래도 그 한때 변하려고 했던 시점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인사를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좀 학생의 그런 시선에서 애들, 역시 저를 째려보면서 네. 아니 공부 잘하는 1등을 닮았어요. 아니야 나 1등 아니야 나 웬일이야. 요새는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하는 학교도 생기긴 했어요. 네네. 예. 1등 아니라니까. 지금 그 단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정리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회원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전국 교육 시민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제주 지회 같은 제주 지부 같은 경우 생겼다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한 만 명, 제가 그거에 대해 관련된 일을 하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네네. 모르는데 한 10,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의 운영 그 자금 이런 것도 전부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이 좀 더 정말 바람직하게 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그 노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하여튼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한은 좀 더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녀, 저 자녀라든지 그 자녀의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힘 닿는 한 끝까지 노력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지금 국장님처럼 자녀가 이미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교육 환경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만 했지 어떤 뭐 이런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사실 그러진 않았고 맨날 그 욕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야, 교육이 문제야. 근데 어떻게 바꿀 건데? 라고 사실 했을 때는 누군가 바꿔야 되는데 라는 것만 했는데 실제로 또 이런 현장에서 또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분을 만나 뵈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겠구나 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참교육 학부모의 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참교육 학부모에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검색을 통해서 이제 거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또 꼭 가입 안 하시더라도 그 자녀 교육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를 느끼실 때 저희 참교육 학부모의 상담실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떤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갈등 해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교육 신문은 뭐 저희 회원들한테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아닌 분은 보진 못하시지만 참교육 학부모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문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참고 많이 해주십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해주십시오. 아니요, 뭐 하여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저는 어떤 그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준다고 함으로써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성장해 가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20여 년 동안 또 이제 고민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그 기본소득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소득이랑 연관돼 있고 생존과 연관돼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곧 사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 교육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받는 거기 참여하는 그게 대안으로 이제 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또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또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 복지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또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힘 닿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이니까 이제 미래의 세대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할 때 행복, 근데 지금 그 아이들 당사자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과연 커가지고 행복할까 반문하고 보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가 어떻게 나중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저한테도 지금 해당돼요. 저 유동호는 과연 행복할까 지금? 1등. 아니야. 수학은 100점 만점이었어. 아무튼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됐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오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네, 송환웅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